아무튼 이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릅니다만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조기 대선 언급 자체를 여당은 금기시했었는데 최근 변화가 또 생겼습니다. 우선 여권 잠룡 중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문수 장관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청계천에 재단 보조, 미싱 보조, 그 다림질하는 보조로부터 출발해서 공장에서 7년 이상 공장 생활을 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제가 감옥만 2년 6개월 2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까지 해봤는데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다. 이 점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기영 대변인, 이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 이제 대선은 아예 거론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이전과는 상당히 좀 온도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네. 본인이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왜 모르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거는 실체적 권력이 있다기보다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다고 느끼는 게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토론회 자리에도 나경원 의원이 주최를 했지만 김문수 장관을 보러 더 많이 갔다는 게 뭐 좀 알려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김문수 장관의 어떤 스탠스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본인이 나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의 어떤 지지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내가 이 자체를 잘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역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제부터 이제 책을 쓴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어떤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결국 존재를 하든 존재하진 않든 국민들이 바랄 때 그 정치인의 어떤 가치나 지지율이 나온다고 봤을 때 저는 김문수 장관의 그 지금의 스탠스, 대통령을 생각하고 지금은 조기 대선보다는 국정에 매진해야 된다는 이 스탠스가 도리어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높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제 이 자리에 직접 인터뷰를 나왔었는데 자신은 늘 대선 후보였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당장 내일이 대선이라도 준비돼 있다. 이런 강한 의지를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행보를 늘리시는 이유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대선준에 한번 뛰어본 게 2017년도 탄핵 대선입니다. 네. 그 이후로 늘 대선 후보였죠. 지금 하는 것도 제가 정치하며 준비하는 게 지금은 대구시정하고 네. 자기 대선 준비입니다. 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대선에도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출마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난 정치하면서 한 30년 동안 한 게 나라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 그럼 저쪽에서는 아마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나올 거라고 그렇겠죠. 예상이 됩니다. 1대1로 붙는다면 이길 자신은 있으실까요? 지난 2년 전에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대표하고 1대1로 해가지고 내가 한 번도 져본 일 없어요. 그때 상황보다 지금 더 나쁘지도 않죠. 네. 자, 정원순 노설위원.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만나뵀는데 상당히 좀 자신감이 넘치시더군요. 예. 자, 그런데 여권에서만 대선 후보로 따진다면 뭐 10명이 넘을 거라는 예상들이 많은데 김문수 장관이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은 1위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하고 지지율이 좀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도 꽤 많은 게 사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여권의 대선 주자들을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나눠지겠죠. 네. 그래서 탄핵 찬성이라고 하면 뭐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뭐 안철수 의원, 네. 유승민 전 의원, 뭐 이 정도가 이제 탄핵 찬성 쪽이고, 탄핵 반대는 김문수 장관, 그다음에 이 홍준표 어제 시장. 출연하신 그 네. 홍준표 시장하고 이 정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김문수 장관이 갑자기 지지율이 확 오른 거는 결국은 지금 이 탄핵 논란 속에서 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나타난 그 현상들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져가야 할 이 지지 이 기반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김문수 장관한테 이제 잠식당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 뭐 좀 초조한 부분도 있긴 할 텐데, 네. 어쨌든 간에 홍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보다는 자신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여권의 대선 주자 중에서는 중도로의 확장성은 더 상대적으로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후보 경선에 있을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펼쳐질 것이다라는 게 아마 자신감의 그 원천일 텐데, 이 탄핵 찬성 쪽에 있는 그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런 이제 후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네. 또 어떤 식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그 이 기반 지지층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죠. 그 이유는 전에도 봤지만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뽑을 때 그랬고요. 네. 그 후에 선거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난해에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저 당내 친윤계가 그렇게 흔들고 반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62점 몇 %인가요? 네. 그 정도의 그 득표를 거뒀단 말이죠. 그런 부분의 어떤 그런 그 이 밑바닥에 있는 정서 내지는 그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전략적 판단,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검증된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직 나타날 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나오면은 앞으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어떤 방정식을 통해서 네. 가까이 가고자 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 원칙이랄까요? 네. 전략이랄까요?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 일단 여권의 잠룡 가운데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책을 낼 건데 책 내용이 조금씩 또 알려지고 있어요. 네. 자기가 이제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또 눈에 띄는 게 검사 경력이 21년인데 저자 악료에서 그걸 뺐대요.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책을 출간한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검사의 이력을 뺐다는 것은 정치인 한동훈으로만 기억해달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에 혐의를 받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이 한 쌍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아주 오랫동안 검사의 역할을 하면서 인연을 맺어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한동훈 전 대표도 검사. 이 이미지가 결코 본인에게는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양력에서는 빼고, 아마 한동훈 정치인으로 기억해달라. 라는 어떤 의도가 깔리지 않았는 거 보고요. 책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권선동, 권영세 등 지금 국민의힘의 주축이 되고 있는 내란을 옹호하면서 말하자면 친윤 그룹으로 뭉쳐있는 이 당에 결국에는 나를 배신자 낙인 찍는 사람들에게 들어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어떤 설명들을 국민들한테 좀 기록으로 남기면서 저는 반격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요. 네. 저는 앞서 뭐 그 김문수 후보나 후보는 아니죠, 장관이나 네.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앞서 두 분은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미는 있으신데 늘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재미는 없으세요. 네. 한동훈 그 전 대표의 당시에서도 그렇게 대구 지역에서 포화를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패배했죠. 네. 그리고 당시에도 조용히 입을 닫고 안 나선다고 했다가 또 조용히 나와서 대선 출마하고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인터뷰를 봤을 때 본인의 이 젊었을 시절의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에 대한 것들만 내세웠지 현재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가 경선위원장 했을 때 했던 얘기 기억 안 합니까?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그래서 그 가정이 철저히 파괴돼야만 정신 차린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약자를 위하는 분의 입에서 나오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민낯이 드러나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뭔가 퇴출될 사람은 퇴출되고 또 판이 바뀔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그 기점에 한동훈 전 대표가 노린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는 화두를 잇따라 던지고 있습니다. 자,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모두 진보를 지향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냐.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우클릭이 대선 승리 위에 필요하다. 약간의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기영 대변인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자,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지금 오른쪽이 비고 있으니 거기도 민주당이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극우 정당, 범죄 정당이 되고 있다. 이 범죄 정당의 대변인입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극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처럼 전과 사범도 아니고요.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소위 말해서 비판을 받거나 지적당할 일을 본인의 입으로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인가요? 아니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그때 통합과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전체주의적. 그리고 이 전체주의 유령이란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김두관 전 의원이 전당대회 때 1인의 지시에 의해서 돌격, 일렬송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제 지금 중도 보수라고 참칭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석기 통진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으면 전체주의적 성격이 크지 않습니까? 이견을 제시하면 검열, 통제, 공포, 마케팅 이게 단두대 정치입니다. 근데 이석기의 통진당의 후신이 네. 뭡니까? 진보당 아닙니까? 근데 진보당이 이번에 국회 입성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같이 선거 연합을 했습니다. 네. 그 자락을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 그 이른바 경기 동부 연합 부분들과 서로 같이 했다는 부분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석기와 통진당과 같은 경기 동부 연합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보수, 그다음에 뭐 중도 이런 워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서영주 부대변인 반론을 짧게 듣고 이 정치여담여담 마무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중도 보수로 확장하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략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원래 중도 보수였다라고 해서 당의 오랫동안 정통성이 한 번에 옮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당내에서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많이 나눴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어차피 민주당이 오랜 세월 3번의 집권을 하는 공당으로서 틀림없이 중도 보수의 성향들을 많이 흡수한 진보 이념을 갖고 있는 민주당임은 둘 다 맞는 말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여담여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김기영 국민의힘 대변인,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지만 그러나 이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의 은행은 모두 뉴스가 되죠. 바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입니다. 오늘 홍준표 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제 프로그램에서 항상 홍 시장님 SNS를 인용하는 일은 많았는데 자, TV로 뵈니까 훨씬 더 반갑습니다. 이거 여기는 지난번에 주영진 앵커가 할 때 와보고 이번에 두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라도 안 물어보시죠 뭐. 어쨌든 익숙하셔서 다행이고요. 자, 일단 홍 시장께서 SNS로 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MBC 한번 나가셨고 그때는 MBC에서 이제 그 한국 사회에 좌파의 거두가 유시민 장관이죠. 그 1대1로 하자고 해서 내가 한번 나갔습니다. 네, 이번에 지상파로선 두 번째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TV 행보를 늘리시는 이유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 좀 이상한 게 제가 대선 중에 한번 뛰어본 게 2017년도 탄핵 대선입니다. 네, 그 이후로 늘 대선 후보였죠. 그렇죠. 그죠? 유력 대선 후보였죠. 그러니까 그걸 대선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는 늘 대선 후보였어요. 네, 근데 아무런 그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는 것도 제가 정치하며 준비하는 게 지금은 대구시정하고 네, 자기 대선 준비입니다. 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대선에도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된 후보다. 준비된 후보가 아니고 늘 대선 후보였으니까. 네, 늘 생각하는 게 이제 나라가 어떻게 하면 안정이 되고 또 한국이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만 준비하고 늘 사는 게 내 인생인데 지금 와서 뭐 뜬금없이 곧 탄핵 대선에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네. 근데 그건 지금 나온다. 난 늘 또 방송에 불러주면 나오고 그래. 어쨌든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뭐 출마 시작은 확실히 있는 거죠? 출마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난 정치하면서 한 30년 동안 한 게 네. 나라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 그거 생각하고 정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출마하고 안 하고 하는 떠나서 당연히 하죠. 네. 응? 뭐 장서는데 장돌배기 안 갑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렇죠. 일종의 장돌뱅이가 돼버렸죠. 네. 어쨌든 공교롭게도 저희가 어제 8시 뉴스에 네. 홍 시장님 관련된 단독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내가 바로 그거 보고 네. 저 찌라시 언론이나 하는 짓이다. 내가 그거 공개적으로 했어요. 예, 저희도 뭐 나름 판단을 갖고 보도한 겁니다만 바로 어제 나온 보도니까 홍 시장님께 반론하실 기회를 좀 아니 충분히 반론이고 드리겠습니다. 뭐고 딴 거 할 거 없어요. 명태균이는 처음부터 내 사기꾼 줄 알아요. 경남지사 할 때부터. 네. 경남지사 할 때부터 경남에 가면 그 시사경남이라고 그 주간지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 발을 쳐놓고 정치판에 기웃거리면서 여론조사 쪼가리 들고 뛰어댕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처음부터 조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우리 진영에 올라가는 걸 내가 잘랐어요. 저는 사기꾼 묻히면 안 된다. 네. 그런데 그게 김영선 의원이 데리고 간 게 윤석열 후보 측 아닙니까? 네. 그 윤 후보가 데리고 가가지고 윤 후보가 그 당시에 정치를 알았습니까? 모르죠? 네. 사기꾼 줄. 그 데리고 여론조작을 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작년에 나올 때부터 여론조작을 하는 걸 보고 내가 거기 방송됐을 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간 이야기다. 네. 그거는 윤석열 정권의 출범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거 묻어두자. 네. 그 작년에 문제 안 삼았어요. 언론에 다 공개됐을 때도 그거는 묻어두자. 홍 시장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일이 억울한 게 없겠죠? 아니라 내가 피해자죠. 네. 여론조작의 피해자인데 그게 갑자기 가해자로 변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꾸를 안 하고 있다가 네.
지금 아마 우리 그 비서실장이 고발을 한 게 5번째일 겁니다. 5번째일 겁니다. 네. 제대로 수사하면 저 징역 10년도 더 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뭐 앉아서 그 황금폰에 수만 건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내 이름 나오는지 안 봐요. 네. 내 목소리 나오는지. 거기 카톡에 단 한 줄이라도 있는지.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내 아들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 아들이란 내가 어떻게 됐냐면 네. 명태균 따라다니는 그 최모 씨가 내 아들하고 개포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따라다니면서 워낙 이게 이제 용산하고 붙어갖고 실세로 노릇을 하고 하니까 네. 아버지한테 해코지 할 것 같으니까 어. 해코지 하지 말라고 아주 그게 이제 최모 씨가 너 아버지가 네. 명태균이가 욕을 그래 하는데 그 해코지 할 것 같으니까 감사하다고 한번 해라. 그래갖고 문자를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보낸 게 그게 전부래요. 어떻게 보면 효자네요, 아드님이. 내 아들 효자죠. 저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거는 못 참는 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홍준표 시장께서는 명태균 씨와 더 이상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해자지. 피해자일 뿐이다. 그 다음에 저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하고 경선할 때 내 거는 깎아내리고 윤석열 네. 후보 올리라는 거 강혜경하고 짜고 한 거 그거 다 방송되고 녹취록까지 다 나왔잖아요. 근데 난 피해자지. 근데 그때 말 안 하는 거는 네. 내가 이 판단을 해보니까 지나간 이야기고 네. 윤석열 후보 정권 출범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묻어두자. 그리고 내가 문제 제기 안 했죠. 네. 그런데 비상계엄 터지고 난 뒤도 하도 사기꾼이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참 국민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네. 이 명태균이 그 황금폰에 전현직 의원이 140명 나왔다고 합니다. 예? 140명이요? 예, 보도를 봤어요. 그렇죠. 예, 140명. 명태균은 자기가 한 번 전화한 사람은 지 사단이에요. 과대망상증이야. 네. 허풍 세고 거짓말 잘하고.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또 계속 저래 현혹되고 속는구나. 그래 내 요즘 느끼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홍 시장님과 그럼 명태균 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련이 없는 걸로 넘어가는 게 관련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안 보라고. 그거. 알겠습니다. 검찰 조사 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오셨으니까 일단 12월 3일 비상계엄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소식 처음 듣고 어떠셨어요? 뜬금없다 생각했어요.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 있는데 비서실장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네. TV 틀어보라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발표를 하시더라고. 네. 발표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첫 번째 들은 생각은 저기 계엄 사유가 되나. 네. 비상계엄은요 전시 또는 일을 준하는 사태입니다. 네. 저건 정치로 풀었어야 할 문제를 어떻게 계엄 사유가 되나. 그리고 두 번째 국회를 열어가지고 네. 해제 요건 행사해버리면 저 끝나버리는 건데 네. 그날 저녁에 보니까 채널을 계속 종편까지 돌려서 보니까 중계를 하더라고. 생중계가 됐죠. 예. 계엄을 생중계한다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일 겁니다. 네. 예? 후진국까지 통틀어서. 계엄은 그래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경험상. 네. 계엄이라는 거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국회의원 없을 때 우선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렇죠. 해제 요건 행사 못하게 하려면. 네. 그리고 계엄을 시작하면 한밤중에 탱크를 다 동원해서 봉쇄를 내야 되잖아요. 네. 아마 제대로 했으면 SBS 이 앞에도 탱크가 왔을 거예요. 저도 그럴 줄 알고 회사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몇 명 데리고 뭐 100몇 명 데리고 국회 들어갔다 그거는 소동이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그 당시에 뭐 광역단체장들도 전부 비상회의하고 난리를 쳤는데 한밤중에 우리도 그 부시장이 전화하고 그 비상회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 11시 반쯤 돼가지고
그거 할 것도 없을 거다. 곧 상황 종료될 거다. 아,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시 반 되니까 원식 국회의장이 상황 종료 선언하대요. 네. 그래서 바로 잤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이튿날 내 유튜브 그 페이스북에 적은 거는 한밤중에 해프닝이었다. 그 다음에 잘 수습하기 바란다. 딱 두 줄만 썼어요. 네. 그런데 홍 시장님은 한밤중에 해프닝이라고 하십니다만 야당을 비롯한 또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건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래 하는 게 내가 잘 수습하기 바란다. 그 이야기한 거는 네. 야당의 공세입니다. 근데 그 공세 대비를 못했어요. 그게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씌운 거는 결국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씌웠거든요. 실제로 갔죠. 예, 실제로 갔는데 그게 내란죄가 안 되는 게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네.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네. 대통령이 무슨 정권 찬탈 목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폭동행위가 있어야 돼요. 군대를 국회에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폭동이 아니죠. 폭동이 되려면 네. LA 폭동 기억하시죠? 네. 살인, 방화, 약탈. 다친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아니 다친 사람이 없는 게 예. 형법상 우리 법제상에 소란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소요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동죄가 있어요. 소요죄라는 것은 아마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인천 5.3 인천 사태 네. 그게 소요죄였습니다. 근데 소요죄를 넘어서는 게 폭동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소란죄라는 거는 우리 경범죄 처벌법이 나와요. 네. 법상으로 소란죄, 소요죄, 폭동죄인데 이거는 소요에도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간에 헌법적으로 근데 그걸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국민한테 공포감을 잔뜩 안겨줬다고. 잔뜩 안겨줬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탄핵까지 갔어요. 네. 그래 지금 이제 헌재에서 심리하다가 처음에는 내란죄를 심리해 달라고 했다가 내란죄 심리를 하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형사 절차가 계속 종일 때는 그렇죠. 일단 정지하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빨리 결론을 내야 되겠고 빨리 쫓아내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빼버렸다고 철회해버렸다고. 네. 국회 측 대리인단이 그랬죠. 그렇죠. 철회해버렸다고.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직권 남용죄 정도야. 그거는 성부가 문제가 돼요. 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그게 불법이냐 적법이냐가 아니고 네. 그거는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헌재에서도 네. 이거는 인용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 그런데 헌재가 이제 내일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빠르면 뭐 다음 달 중순쯤에 선고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헌재가 그럼 이 탄핵 심판을 기각한다. 즉 윤석열 대통령을 원직에 복귀시키는 판결을 내릴 걸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나는 어디 예상하기보다도 지금 헌재 심판 절차가 참 걱정스럽다. 지금 국민의 거의 절반이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인용을 해도 성복을 할 것이냐. 기각을 한들 또 반대편에서 성복을 할 것이냐. 인용을 해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기각을 해도 혼란스럽습니다. 네. 예? 탄핵 대선을 한다고 해도 박근혜 때는 좀 달랐죠. 그러나 이번에는 탄핵 대선을 하게 되면 아마 내전 상태에서 선거를 해야 될지 몰라요. 헌재의 불복 판결에 불복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어느 쪽이든 간에 그렇죠.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참 이 정치적 내전 상태가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거는 수습하기가 어렵겠다. 그래 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니까요.
그거는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모르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불공정성의 대표적인 게 네. 원래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 절차의 기록을 송부 촉탁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헌재에서 헌법재판소법을 어기고 검찰의 기록 송부를 절차를 지금 마치고 네. 검찰 조서를 참고하겠다고 했거든. 증거로 채택했죠. 그렇죠. 예. 그게 어처구니 없다 이거예요. 그건 헌재법 위반이에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 변호인단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 권한 대행이 이미 4차 변론 기일에 결정한 것을 너무 이 신청이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쨌든 그거는 예.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헌재법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헌재법에서 형사 절차의 기록을 송부 촉탁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 증거 능력 없는 걸 증거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반발 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헌재에서 정인들 소환해 갖고 정인들이 말하는 그걸 중심으로 재판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저거 성복하겠나? 어쨌든 헌재 판결이 편파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편파적이 아니고 불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법에 어긋나게 진행을 하고 있다. 난 그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쪽의 동향을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적대적 공생관계였죠. 네. 그게 이제 어부질이란 말이 있는데 어부질이라는 그 고사성 앞에 방출지쟁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 도요새하고 조개가 네. 도요새가 조개의 속살을 파먹으려고 이래 부리를 예. 집어넣는데 그 조개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네. 둘 다 꼼짝 못하게 됐다고. 네. 그러니까 어부가 와서 두둑을 낚아채 가는 게 그게 어부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둘 다 지금 공생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국민들이 선택하기 어려울 겁니다. 둘 다 청산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나오는 걸 보면 뭐 홍 시장님까지 포함된 모든 대선 주자들을 넣고 지지율을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지금 대표가 높죠. 독보적인 1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그래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정작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아마 우리 당의 후보들하고 이제 경선이 아주 치열할 겁니다. 그거 거의 우리가 한 달 이상을 네. 우리들의 시간이 됩니다. 어? 네.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이제 고정적인 인물이고. 그렇죠. 그래야 되면 그건 판이 또 달라지죠. 흥행면에서 아이, 그럼? 국민의힘에 훨씬 시선이 쏠릴 것이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벌어지는지. 제가 뭐 대선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닙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제가 그런데 엊그제 또 갑자기 민주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다. 우리는 중도 보수정당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이미 진보 좌파 진영은 딴 데 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을 향해서 이제 쇼하는 거죠. 네. 그 이 대표는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내가 네. 쳐다보면서 자 또 거짓말한다. 난 그래 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 민주당 쪽도 있기 때문에 이건 예, 예. 홍 시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나왔으니까 개인 의견이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도 사실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맞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당의 원래 목적은 정권 획득이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지금 외부적으로는 이 조기 대선을 말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아니 있습니다만, 그건 당연하죠. 네, 이 여당이 100석 이상 가진 여당이 혹시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인데, 이번 대선은 후보자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내가 2017년도에 탄핵 대선을 해봤는데 네,
경남대사 시사하다가 올라오라 해서 올라와서 해봤는데 네. 당에 아무런 준비 없었어요. 그리고 공약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TV 토론할 때에도 아무런 준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첩 하나 들고 네. 나 혼자 TV 토론도 하고 나 혼자 공약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탄핵 대선에.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에서 준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개인 가운데는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늘부터 본회로 합시다. 아, 그래요? 내가 묻는 것조차 기분 나쁘다. 아니 근데 SNS에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참 이 상황 만드는 게 누굽니까? 예? 한동훈이가 그 당대표 돼가지고 제대로 행동했으면 이 상황이 왔겠습니까? 예? 그냥 대표 돼갖고 힘 합쳐가지고 그딴에 야당이 거대 야당인데 정부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맨날 그 대통령한테 의장문 놓고 엿길문 세고 그러다가 지금 이 꼴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이 상황 왔겠습니까? 김기현 대표였으면 총선 참패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뻔한 이야기를 네. 왜 물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권 후보를 뽑아야 될 텐데 그렇겠죠. 물론 홍 시장님을 제외하고 예. 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한 명만 뽑으라면 누구? 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누가 나올지 몰라요. 오세훈 시장도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돼봐야 알겠죠. 지금 내가 말씀하신- 상수고, 네, 내가 네. 8년 전부터 나가서니까 네, 언제라도 어떤 대선이라도 생기면 나갈 준비가 돼 있고 네. 다른 분에 대해서는 평가는 내가 하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홍 시장께서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되는 상황에서 경선에서 승리하셔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됐어요. 자, 그럼 저쪽에서는 아마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그렇겠죠. 됩니다. 1대1로 붙는다면 이길 자신은 있으실까요? 지난 2년 전에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대표하고 1대1로 해가지고 내가 한 번도 져본 일 없어요. 그때 자료 보십시오. 네. 그때 이 대표한테 거의 10% 차이까지 이긴 적도 있어요. 오. 지난번 언제 선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선 2021년도. 2021년에. 아. 그때 윤석열 후보도 1대1 대결하고 나도 1대1 대결했을 때 그 당시에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확정되고 난 뒤죠. 그 한 번도 지본 일 없어요. 아, 이번에도 자신 그때 자료 있다.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보다 지금 더 나쁘지도 않죠. 지금은 여권의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상당히 다르죠. 그건 다르죠. 네. 그게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정권을 일방적으로 바쳤다는 경험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뭉치고 있죠. 네. 자,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심판이 기각돼서 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에서 자, 조갑재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하야를 권유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걸 참 말하기가 난감한 게 네. 지난번에 한번 내가 SNS에 그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어서 복귀하더라도 걱정. 네. 탄핵이 인용돼서 퇴출되더라도 걱정. 네. 탄핵이 지금 찬반장론이 팽팽한데 네. 인용돼 본들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기각돼 본들 또 기각되면 지지했던 사람들이 탄핵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거 수긍이 되겠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이 한 번 더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탄핵 대선이 되게 되면 이게
정치적 내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나라가 더 둘로 쪼개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탄핵 대선이 만에 하나 된다면 네. 나는 통합이 시대 정신이다. 갈등과 분열을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게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 정권 들어오건들 더 크게 싸울 겁니다. 네, 자 홍준표 시장께서 이 통합의 시대 정신을 이루는 주도적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쫄리십니까? 쫄리면 집니다. 많이 쫄리시죠?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운동가 김문수를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본 의원이 에스크로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의장님 뭐 하십니까? 예? 뭐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의장님 좀 제재 좀 해주세요. 하세요. 네, 하세요. 민주당 쫄리십니까? 쫄리면 집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김문수 지사님한테 굉장히 좀 민감하신 거 보니까 맞아 김문수 장관님 많이 쫄리시죠? 이재명 대표나 김문수 장관이랑 똑같이 경기지사 했는데 참 청렴하게 일 잘하신 분이 누굴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상주 문경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70년대에서 90년대 산업화는 성공하였지만 사회 양극화, 특히 소득 불평등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였고 고용 형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 심화로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조치 등으로 수출 및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AI 및 기술 패권 경쟁, 경기 둔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동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 프리랜서, 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약자입니다. AI로 대변되는 첨단 산업은 필연적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고용, 노동의 미스매칭, 노동인구 감소와 노동약자 지원 등 고용노동부 장관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잘 대비하고 있는지 방향, 법, 제도적 보관이 있는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그래 보여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장관님, 네. 김동완 의원님이 장관님 너무 띄워준다고 그러네. 예,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소득, 노동, 산업, 지역과 같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노동과 소득에 대한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 딱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대기업과 중소 영세 자영업 사이의 격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규직 대기업 공무원 이쪽은 좀 과잉 보호가 되고 있고 반면에 청년 여성 또는 영세 비정규직들은 좀 너무 과소 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고 또 정규직 중심의 노조 활동, 즉 그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 형태 개선을 위해서 노동부 장관으로서는 좀 할 일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 일제 식민지 시대 국적 관련 장관님의 발언을 빌미로 해서
한노이 국정감사와 전체의 참석을 막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라는 비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그 조상께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순국을 그 임진왜란 당해에 전투에 나갔다가 순국하셔서 나라로부터 한성부 판관이라는 그 증직을 받고요. 조선시대 때부터 하셨군요, 그죠? 예, 서원에도 또 배향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에도 반대하는 을사오족 참수를 주장하면서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중추원 의관을 하시다가 사직하고 상소를 내서 상당히 고초를 겪어서 저희는 일제시대 내내 큰 고초를 많이 겪은 집안. 일제시대 때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죠, 선조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국제보상운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 있어 저희는 일제시대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몰락하셨다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을 딱 이렇게 김문수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게 되면은 위장 취업, 수배, 학적 제적, 투옥, 해고 등 그 노동운동가 김문수를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고 아주 청렴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님을 민주당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노이 전체회의에 나오시는 것을 막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은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저 개인의 도덕성에 관련된 것은 아무리 질타하셔도 제가 다 그걸 응답해야 되고 또 제가 밝히고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거기에 맞게 의원님들 질책이나 또 질문에 답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 기념회 사무총장 역임하셨죠? 예, 제가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처음 만들고 만드셨습니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관 선생님, 목사님을 모시고 회장님을 모시고 제가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어머니이신 우리 이소선 여사님께서도 문수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셨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우리 전태일 동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1학년인데 매우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댁으로 선배님의 소개로 그 판잣집 바로 지금 쌍문동 208번지 전태일 선배가 지은 그 판잣집으로 찾아뵙고 노조 간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계속 한자라든지 이런 당시 잘 모르셨기 때문에 한자나 이런 걸 가르쳐 드리면서 전태일 선배께서 하시던 대학생 친구가 나에게 있었다면 하는 그 대학생 친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노조 간부와 또 유족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분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제가 도지사 할 때도 도지사 공간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 늘 가깝게 지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야당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밖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던데 한때는 혁명을 꿈꾸다가 전향하였다고 해서 이 좌파 진영에서는 변절자, 대신자, 수구, 거구라는 비판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혁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부를 하면서 평등한 사회 그리고 다른 어떤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회 그리고 또 미래가 다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그렇습니까? 유토피아를 꿈꾼 것이 바로 소비에트나 중국 공산당이었는데 1990년대에 바로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철의 장막이 걷히면서 소비에트는 결코 유토피아도 아니고 정말 너무 제가 배우고 꿈꿨던 마르크스 레닌의
그 이론과 너무나 다르고 차별과 착취와 인권이 하나도 없는 억압된 사회라는 것을 알고 매우 고심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현실은 결코 유토피아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유토피아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이 난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안 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엄하신 거를 저는 국무회의 참석해서 찬성한 적도 없고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만약 불러서 제가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계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그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엄은 내란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계엄은 내란과 같은 것이다라는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판단할 거다 이거죠? 헌재가 아니라 그거는 사법적인 그 법원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는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제가 형사재판 할 테고요. 네. 또 헌재에서도 따로 판단할 것이니까 계엄은 잘못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내란이라고 등식 이코를 시킬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란 범위나 내란 수괴나 내란에 대한 선전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생각합니다. 네, 장관께서는 청년 노동 운동가 김문수로서 약자에게 또 약자로 인해서 약자를 보면서 피와 땀과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약자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변함없으시죠? 예, 저는 이 약자들 특히 전태일 평화시장의 시다라고 하죠. 어린 견습공, 저도 견습공 출신입니다만은 그리고 광주 대단지 당시 성남이죠. 청계천에서 철거된 그 판자촌 빈민 그리고 또 한센인들 이런 가난하고 약하고 또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는 이 산재 환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 청춘을 보냈고 또 그분들의 그 삶을 외면하는 것은 제 삶에 대한 또 인격에 대한 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절대로 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분들을 위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대우조선해양 그 하청지의 지부장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새창살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는 산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어야 되냐.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청업체의 이런 유치한 지부장이죠. 이런 극적인 시위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지나친 격차 그리고 인격적인 차별 이런 것들은 좁혀나가 한꺼번에는 못 고치지만은 꾸준하게 좁혀나가는 노력을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도 있고 우리 기업에도 있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고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합니다. 아유, 예, 맞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근로기준법을 많이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개정할수록 더 격차는 커지고 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에 비해서 임금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5인 미만 전문직이 아니다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대놓고 차별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거 양극화해서는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소상공인협회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5인 미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작은 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작은 자영업에 다닌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자체가 원천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독 눈을 돌리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아직 때가 아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노동조합의 지도부에도 많이 호소를 해보고 또 정부에도 많이 호소를 해보는데, 첫 번째는 이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 지도층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하신 답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문수 장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이 그러지 않아도 폐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각 연구원, 협회, 예를 들면 요식업협회와 미용협회,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협회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또 대책을 어떻게 한꺼번에 못 고치니까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현장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노사 간의 대화와 노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그 자영업자 단체와 또 그 자영업자에 일하는 각 그 자영업 부분에 일하는 5인 미만 근로자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반드시 해결할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이 많이 오는 날 배달길에 미끄러져도 다시 오토바이를 타야 하고, 또 대리운전 중에서 고객들에게 폭행에 시달려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대리운전 기사들도 계시고요. 노무를 제공했지만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도 많이 계시고, 통역료를 3개월 또 늦게는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거나 받지 못하는 통역사들, 이런 분들이 일하면서 갖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노동약자 보호 지원법을 발의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이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보호가 되고, 이번에 MBC의 오 요한나 씨처럼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도중에 분쟁이 있으면은 노동위원회 중재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노동과 소득 관련된 양극화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하겠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워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은 4시간짜리 알바를 전전하게 되었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은 더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역대 최대 증가로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효과도 고소득층에만 집중되는 부작용만 만들었는데, 또 결국 하다 안 되니까 통계 조작까지 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때 한 여러 가지 노동 정책 중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뜻은 좋았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늘린다든지 더 어려운 처지로 빠뜨리는 그런 결과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급해도 급진적인 정책은 오히려 더 역설적인 효과를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항상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노동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란봉투법, 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전번에 보니까 주 4일제 근무 같은 것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어떠한 고용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월급을 올려다는다거나, 또 안 주면 365일 파업할 수 있게 하고, 불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식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란봉투법은 이미 여러 번 통과가 돼서 또 제2 요구를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느 경우든지 간에 현행 우리 헌법과 또 민법의 근본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빼고 그 독소를 빼고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발의된다면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전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이 취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약자 보호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노동 약자 보호 지원법이 또 있고 네. 또 이제 노란봉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머리를 맞대시고 여야만이 아니라 또 노사 당사자와 연구자, 실태조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로시간 단축하면 뭐 환영할 일입니다. 다 환영할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이 임금 보전을 했을 경우에는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사업을 기피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임금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임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액되기 때문에 투잡을 뛰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동 양극화를 더 격차를 벌리는 형국이 될 텐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4일제를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소수 기업이지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안 하지만. 그러나 그걸 하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데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실 자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모두 언제부터 다 주 4일제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그 부작용. 4일제를 하자는 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여가시간을 늘리고 행복하게 하자는데 오히려 행복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얼마 오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바로 급하게 4일제를 하자, 4.5일제를 하자 이렇게 할 때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인 아주 공공한 시기에는 많은 폐업 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 채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점이 체불 임금의 40% 이상이 퇴직금입니다. 가보면 그래서 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해서 회사 안에 가지는 게 아니고 회사 바깥에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용사에다가 미리 하면 이 퇴직금 40%만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대지급 제도 같은 것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회사가 망해서 못 돈을 갚는 지금도 대우 위니아라든지 뭐 큐텐이라든지 여러 대형 체불임금 업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가만히 집에 있는 사람한테도 전 국민에게도 25만 원 주자 그러는데 예. 자기가 일한 거를 못 받는 데는 맞죠. 먼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일한 사람들이 일하고 돈 못 받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먼저 갚아드리는 것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저는 김문수 장관님의 방금 그 말씀을 믿습니다. 본 의원이 에스크로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의장님 뭐 하십니까? 예? 뭐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의장님 좀 제재 좀 해주세요. 하세요. 예? 네, 하세요. 민주당 쫄리십니까? 쫄리면 집니다. 본 의원이 에스크로제도 어떤 것을 좀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 장관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직장 내 괴롭힘 굉장히 심각합니다. MBC 같은 경우에 기상캐스터 고 요한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참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한테 전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MBC는 그동안 몇 차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도 임금 체불, 부당노동 행위, 모성보호법 위반 이런 걸로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아왔고 사장이
지금 기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방송사의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로서 정말 자기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은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반도체 특별법에서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고, 그래서 한동안 그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정책을 쓸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산이다 해서 기업가들이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저산이다. 그리고 또 다시 저산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기업가들한테 희망 고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이거 건강권 보호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건 건강권 침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재명 대표의 갈짓자 행보, 이산저산 행보가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희망 고문을 했지만 사실 또 건강권도 보호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모든 업종에 하자는 게 아니라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연구개발직에 한해서, 그것도 연봉이 1억이 넘는 부분에 한해서, 그것도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 자율성을 좀 주자. 지금 무조건 주 50위가 되는데 한 주는 50위 안 해도 그 다음 주는 또 더 못하게 이렇게 주 무조건 단위로 끊는 것을 조금 유연하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속도 전쟁입니다. 속도가 늦으면 쓸모가 없는 반도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연구 개발 부분에 대하여 또 연봉이 억대가 넘는 연구자들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 본인 동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현실을 좀 직시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데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부분 확고하시죠? 넓히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해서 또 다시 민주당에서도 꺼내 들고 있고 우리 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게 꼭 반가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이와 관련돼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년 연장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정년에 근접한 분들에 대해서는 절박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이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신규 채용을 적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의 청년과 한 사람의 정년에 임박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청년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호해줘야 안 되느냐. 왜냐하면 청년은 노동조합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청년을 희생으로 해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지. 연세 드신 분들도 지금 열심히 뭐 쓰레기도 줍고 뭐 온갖 험한 일을 다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분들 도와드리도록 해야 되고, 그거는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정년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중소기업 같은 데는 연장해도 청년들이 안 간다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구분해야지. 일률적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세 드신 고령자도 보호하면서 청년도 취업을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경우든지 절망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절망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청년들이 일자리는 못 구하더라도 절망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쉬었음 청년, 지금 41만 명으로 통계에 나왔습니다만 이 쉬었음 청년부터 적극적으로 맨투맨으로 저희들이 그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가지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이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장관께서는 지금 노동약자뿐만 아니고 노란봉투법 그리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또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산하청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보관은 갖고 계시고 그분들 편에 서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확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선거 처음 나왔을 때 악수를 해보면 다 손가락 없는 분이 그래 많아요. 일하다가 프레스에 손가락 잘린 분이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악수해보면 손가락 잘린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손가락을 바치고 온 생명을 바치고 산재에서 이런 목숨을 바쳐서 이룩한 이 대한민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중에 이름 없이 일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대하고 존중하고 이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나와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 마저 들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김문수 지사님한테 굉장히 좀 민감하신 거 보니까 맞아. 김문수 장관님께 쫄리는 게 많은지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많이 쫄리시죠? 조금 더 돌리세요. 이재명 대표나 김문수 장관이나 똑같이 경기지사 했는데 참 청렴하게 일 잘하신 분이 누굴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도 젊은 시절 공장 현장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힘든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평생 노동운동에 몸담아 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다짐과 각오를 늘 되새기며 우리 사회에서 힘든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각오를 가슴에 담아 국회에 들어온 후 지금까지 10년째 줄곧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큰 보람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노동계 출신이면서 왜 무조건 노동자 편을 들지 않느냐? 이미자 국회의원들이 변했다 등등 많은 질타와